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네팔 지진 관련해서 현지 긴급 의료 구호 활동을 다녀오신 명지병원의 김인병 교수님하고 또 희망의 친구들 김정우 팀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지난 12일에 네. 진도 7.3의 강진이 또 났습니다. 네. 그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말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뭐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게 그 말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뭐 같은 뜻이긴 한데 원래 의미는 좀 다르긴 네팔이 하죠. 예. 저기 좀 웃기려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얘기 그 컨셉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난한 나라에 이런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선진국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피해가 더 큰데 크죠. 예. 그게 연속해서 이렇게 두 개가 겹쳐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는데 굉장히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민 전체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앞으로도 네팔 도와주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들대로 또 많은 국민들이나 기업들도 또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우리 그때 후속 그 지원 병원들이 가시기로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 또 우연의 일치로 또 신속하게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제 아는 분 한 분도 명지병원 팀 갔다 온 다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나왔는데 떠난 그날 지진이 또 났다고 뭐 글 올리신 분도 봤고 두 번째 지진이 난 이후에도 또 들어가시는 한국 팀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 뭐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라도 좀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성금을 좀 모금을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네. 자, 하여튼 거기 이 방송을 못 들으시겠지만 네팔 친구들은 하여튼 힘내시기를 멀리서라도 마음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가신 의료기관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 뭐 네팔 지진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일어났죠. 지난 13일 벌어진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할 말이 없어요. 네. 뭐 저도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지 이제 마친 지 꽤 돼가지고. 마친 지 상당히 오래됐죠? 꽤 돼서, 좀 이게 사실은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좀 귀찮고, 가면은 지루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올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게요. 국민, 뭐 예비군 그때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김변은 예비군 훈련할 때, 사격 연습할 때, 이 총국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게 들 수 있나 봐, 들면. 그게, 제 기억에는 저 할 때만 해도, 철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고정해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는 아주 예비군이든 말든 간에, 엄격하게 PRI 하고, 군기 확 집어넣어놓고, 했는데 요새는 좀 다른가 보네요. 아니 저는 누구세요? 인사 없이 갑자기 훅 들어. 박성순 기자입니다. 지나가던 박성순 기자입니다. 저도 이제 예비군이 끝나긴 했는데 물론 두 MC 분보다는 훨씬 제가 더 늦게 예비군이 끝나긴 훨씬은 아닐 거야. 액면으로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은데 왜 그래? 조금 차이 나겠죠. 아니 근데 저도 많은 총을 직접 쏴본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갈 때마다 몇 발씩은 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뭐 PRI를 심하게 하거나 총구를 고정시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희 때는 들고 다닐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고. 아니 들고 다니기야 들고 다니지만 그 실탄이 없는 상태에서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총하고 실제 사격하는 총은 다르잖아요. 아니요. 저희 때는 같았어요? 같은 걸로 하고 총기 수입도 끝나고 나서 부대마다 이 예비군 훈련 방식이 다르게. FM으로 하진 않았지만 총기 수입하는 것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그리고 대개 이제 사로에 딱 뭐 엎드리면
고개만 좀 들어도 막 소리 지르고 통제를 하는데. 공보위 갔다 온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공보위도 군사훈련 8주 다 받고 그래요? 예비군 훈련도 다 하니까. 그거 그렇게 뭐 고개만 들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는 이제 현역일 때, 현역 때 PRI 받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예비군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다 이제 만기 전역 하신 분들이 오니까 이제 거기서도 아시겠지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요즘은 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긴 한데. 하여튼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저는 이 뉴스 보면서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때 수류탄, 실탄 사격은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류탄은 비싸니까 몇십 명 중에 한 명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자를 뽑아서 하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 할 사람 지원해라고 하는데 전 당연히 이제 손 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데 표정을 보니까 쟤 좀 약간 이상해. 응? 눈빛이 약간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수류탄을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뭐 뒤로 던지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순간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앞으로 잘 던졌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또 오면은 차라리 내가 손을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저희가 지금 뭐 추억담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이 진짜 저 가해자 자살한 사람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도 그냥 엉뚱하게 정말 돌아가신 두 분은 뭐 어떻게 위로 보상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족들이며 애도를 표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 보도 보니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백 명 다른 예비군들이 있었. 또 뭐 현장 통제하고 뭐 하느라고 붙잡아 놓고 뭔가 이렇게 좀 정신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돌보아 줄 생각은 안 하고 뭔가 붙잡아 놓고 막 괴롭히고 뭐 이런 쪽으로 또 부대에서 한 것 같아가지고 진술을 받아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언론에 기자랑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러고 또 뭐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들려서 뭐 사건이 난 건 난 거지만 그 이후에 또 대처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지금 우리 세월호 때문에 또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래 이 전쟁 같은 거 하는 나라에서나 흔히 있는 용어인데 우리는 전쟁도 안 하는데 왜 그 용어를 이렇게 자주 접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뭐 김변은 뭐 할 말이 없죠. 네. 그러게요. 김변은 예비군 민방위도 끝났죠? 네. 네, 저도요. 네. 네. 하여간 이번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국민 아주 소수겠지만 참 빨리 어떻게든 그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사건 일으킨 사람도 아마 관심병사 였던 것 같은데 그런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걸러내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이제 의학과 윤리학과 어떤 이 현실 세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참 어려운 문제지만 또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좋게 말해서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히구라에서는 합법적인 의료 생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 소식들을 좀 알아보고요. 다양한 또 자잘한 의료계 뉴스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보내드리는 히구라 103회 시작합니다.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좀 전에 이미 나왔는데요. 네. 지나가다 들러 앉았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자, 복지부가 적정성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36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일선에 있는 이제 의료기관들이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있다, 예. 얼마나 하고 있다. 인력이 많이 들겠네. 그렇죠, 예.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평가 자료를 만들면서 행정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계속 해왔었어요, 몇 년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불만이 계속 팽배돼 있었는데 이에 이제 복지부가 평가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우리가 이제 보상을 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해준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조금 나온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각 의료기관들이 평가를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 자료의 양과 질을 좀 따져서 이 보상금을 좀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질이라는 걸 이제 이 제출 자료의 질이라는 걸 또 보자면 그게 또 다른 평가가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양을 보고 이 제출하는 자료의 양을 보고 좀 줄는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껍게 쓰면은 돈 주는 건 이건 웃기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내용을 안 볼 수는 없는데 전혀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네. 복지부가 한 말이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라면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면 아무래도 그 양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더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행정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관이 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거나 못하거나 뭐 단계가 높거나 낮은 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따로 별도로 진행되는 보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보상은 제출 자료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차등 지급되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이 적정성 평가가 의원급 이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고 그다음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런 데가 참여하는데 이를테면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6개 항목을 거의 다 받고 다 받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의원급 같은 경우는 몇 개만 받게 되니까 제출하는 양이 다르잖아요. 제출 양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금 받게 되는 거고 상급 종합병원 같이 다 받는 기관은 예산이 뭐 딱 정해져 있나요, 지금? 올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20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분배해 가지고 보상해 주겠다는 건데 요게 이제 쭉 계속 20억 8천만 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 매년 이제 좀 바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근데 그러면? 뉘앙스를 봤을 때 줄지는 않을 것 같고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20억이라니까 커 보이지만 크진 않습니다. 수많은 의료기관이 그렇죠. 다 하는 거라서 뭐 엄청 작을 거예요. 사실. 복사비 수준 정도 주지 결국 않을까. 종이값 되겠네요. 종이값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전기세 이런 걸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인건비가 보상될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 액수로는. 근데 이제 복지부 말로는 그 행정 비용 안에 당연히 이제 인건비도 포함되고 막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전액 보상해 준다. 물론 전액이 얼마라는 것도 사실 산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뭐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그렇죠. 이 평가에 드리는 의료기관들의 품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정부가 좀 해주겠다. 성의 표시를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예. 근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라는 거는 그 심사평가원 주도로 맞습니다. 예. 정부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고, 예산도 예.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20억 8천만 원도 심평원 예산이에요. 심평원 심평원 예산. 실행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복지부 그런데 예산. 그 적정성 평가 말고 지금 뭐 약간 뭐 중복 평가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 의료기관도 평가 인증원에서 하는 그 인증, 그 인증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그런 얘기도 계속 그거는 나오고 있죠. 지금 의료기관이 비용을 많이 내서 그 평가 인증을 그렇죠. 받고 있는 거라서 의료기관의 이니시에이티브가 있잖아요, 그거는. 네.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강제 조항이 아니고 그렇죠. 그걸 이제 원해서 하는 조항 어찌 됐든 이제 원해서 하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르죠. 이거랑. 적정성 평가는 등급을 잘 받아도 특별히 무슨 돈이 더 들어오거나 이런 건 참 없는 거예요. 이건 있습니다.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긴 있는데
인센티브하고도 요 보상하고도 또 별도라고. 잘해서 인센티브 받는 건 받는 거고 이 보상은 전적으로 이제 재료를 만들기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한 거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하고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그동안에 불만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 사실은 뭐 들어가는 뭐 재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력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렇죠. 들어간다. 예. 행정 비용 이런 게. 행정 낭비다. 막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라도 뭐 이 의료기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는 쇼닥터 근절, 뭐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쇼닥터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에 대한 행정 처분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예. 그러니까 쇼닥터는 싫은데 쇼닥터를 벌 주는 것도 싫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뜻이죠. 그럼 그런 의미죠. 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자,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지난 14일에 의협이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행위, 이게 이제 쇼닥터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네. 줄여서 요건데 요 행위를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키려고 복지부가 그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요구했는데 의협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뭐 거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유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쇼닥터라는 거에 대한 그때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굳이 이거를 이제 법에 넣어가지고 법적으로 규율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닥터는 나쁘지만 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해볼게 뭐 이런 내용이죠. 예. 자, 이게 이제 의료법의 시행 규칙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 의료인 품위 손상 그렇죠. 행위 목록들이 이미 있는데,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걸 추가하겠다는. 근데 시행 규칙은 복지부가 맘만 먹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행 규칙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알리긴 하죠 그 전에. 물론 그렇죠. 예고를 해야죠. 네. 자, 이게 쇼닥터 근절은 좋지만 쇼닥터를 정부가 나서서 벌 주는 것은 싫다.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행정 처분이 전혀 없이 그냥 의사협회에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회원 여러분 이렇게만 해가지고 과연 근절되겠느냐? 뭐 지금 이미 의사협회에서 그 찍은 지목한 몇몇 사람들이 계속 TV에 나오던데 이미 하지 말라고도 몇 번 얘기하고 그럼 뭐 앞으로 근절되겠느냐라는 거죠. 조금 과격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시행규칙에 이걸 넣는다. 그 참 저보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도 참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집행부 바뀌기 전에 하고 지금 바뀐 이후에 어떤 집행부 같은 집행부잖아요. 집행부잖아요. 같은 집행부. 뭐 선거로 인해서 또 바뀌었잖아요. 일부 몇 명이. 일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집행부라고 봐야 되는가는 좀 다른 얘기고. 그 의견이 달라진 건가요? 그거는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네. 그 전에만 해도 굉장히 강경했던 것 같아요. 아니 강경하게 우리가 하겠다. 강경하게 욕을 막 했죠. 비판을 했는데 정부가 그럼 이런 조항을 만들어주리 그랬더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구체화된 거죠. 이제 그게. 근데 그 의사협회의 이런 태도들은 결국 국민들한테 별로 안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자율적으로 징계를 해서 뭐 안 나냐. 뭐 특별히 징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죠. 회원 권리 정지하면은 그나마 신문 안 보내주는 신문 안 보내주고 회비 안 받고 그러면 그 쇼닥터들은 그 신문 안 보내주면 청년회사 보면 되거든. 네. 장난해 지금. 그나마 뭐 이 솥방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뭐 지금 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의료법이 개정돼서 의사협회에서 좀 회원 중에서 문제가 있다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근데 오히려 나서서 막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 납득이 안 되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 쇼닥터 근절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음 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여성의 성형 수술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엄청 많죠. 렛미인.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게 렛미인인데. 황신혜 씨 나와가지고 하는 거죠. MC가. 예.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옛날에 그 유명한 황신혜 씨가 그렇죠. 요새 이런 거 MC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뇨. 뭐, TVN에서 아니 간판 프로 이런 프로그램. 네. 아니 같이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거. 자, 근데 그 렛민에 대해서 여성 단체들이 폐지를 프로그램을 없애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 방송사에서 TVN이라는 곳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TVN에서 그 요즘 제일 잘 나가는 TVN. 네, 재밌는 TVN에서 재밌는 TVN. 요즘 TVN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TVN이 꽃보다 하고 그렇죠. 삼시세끼 뭐 이런 거 만드는 집이죠. 여기입니다. 네. 응답하라도 이 집이든가. 응답하라. 그렇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같은 집안에서 하는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CJ에서 하는 건가요? CJ에서. 하는 이제 렛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뭐 성형수술 도와주고 뭐 이러는 메이크오버.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메이크오버가 뭐 이렇게 바꾼 변신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건데 저도 이제 몇 번 채널 돌리다가 이제 보고 뭐 와이프가 보면 같이 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그냥 조금 외모가 떨어지는 여성분을 모셔다가 그냥 고쳐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무슨 장애가 있거나, 뭐 장애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 뭐 어렵고, 뭐 이러신 분들, 사연들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다 있으신 분들을 한 3분 정도를 모셔서 그분 스토리를 쫙 다 들려줘요. 쫙 다 소개해주고,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런 걸 딱 보여준 다음에, 거기 이제 평가단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많이 도와줘야 되냐. 이걸 해서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딱 고르면, 그분이 필요한 거를 거의 100% 다. 성형수술부터 시작해서 무슨 집이 조금 뭐 노후하다 싶으면 집도 고쳐주고. 집도 바꿔주고.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저 옷도 사주고 막 그거 다. 저기 헤어도 해주고. 그런 거는 뭐 기본으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왜 힘든지를 찾아서 그것까지 좀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즌이 계속 오래 됐는데, 포맷이 계속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성형수술이 메인이 아니네요? 근데 메인은 성형인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외모가 바뀌어야 되니까 짠하고 바뀌어야 되니까. 전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전 그냥 아무 때나 그런 경쟁 이런 관계 없이 그냥 한 명 나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경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또 새 시즌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외모 때문에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럴 뭐 수도 있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가족끼리 불화가 막 심하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 판단을 뽑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그리고 뭐 또 드라마틱한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시청률이 꽤 잘 나오나 봐요. 그렇겠죠. 이게 뭐 시즌이 벌써 몇 번씩 진행되고 이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찌 됐던 이제 메인은 이제 성형 수술을 하는 게 메인인 거예요. 쫙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해주니까. 근데 이 비용이 이제 딱 들어봐도 알겠지만 몇백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심하면 억대를 넘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비용이 굉장히 세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여성 민우회라는 곳에서 최근에 이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는데 여기 이제 뭐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몇백 명이 서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폐지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쇼닥터 얘기할 때 나왔던 그 핵심이랑 똑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라죠. 이게 이제 알고 보면 무슨 뭐 소비자 거기 나와 있는 조금 약간 그런 여성분들의 행복 추구권을 뭐 찾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로 뭐 엄청난 돈이 오가면서 이 성형외과들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무슨 종편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PPL? PPL. 간접 광고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광고 스폰 없이 그거 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럼 다른 그런 PPL 하는 모든 그런 프로그램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근데 아마 저 의료법에 네. 의료행위, 있답니다. 의료 관련 예. 광고는 네, 뭐 네, PPL이든 뭐든 이렇게 제한이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여성 민우에서 얘기하는 게 의료법 56조에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나 방송을 통해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게. 그러면 뭐 KBS 이런 데서는 명의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는 자, 거죠. 이제 광고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광고는 그럼 광고하고 광고가 아닌 거가 뭔 차이냐? 광고주가 돈을 내면 광고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 쇼닥터들이 여기도 쇼닥터네요. 말하자면 여기 출연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돈을 낸다. 협찬을 한다. 그렇게 이제 여기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럼 방송 윤리에도 반할 것 같은데. 근데 의료법 전에. 아니 근데 이제 TV에 나와서 쇼닥터 우리가 아까 말한 쇼닥터는 주로 홈쇼핑 나오고 뭐 이래갖고 물건 팔잖아요. 네. 자기가 개발한 것도 팔고. 네. 근데 그분들은 출연료를 받아요, 오히려. 그렇죠. 출연료를 받고 대신에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많이 팔면은 그 중에 일부가 수수료로 방송사로 가는 이런 그렇죠.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렛민 같은 경우에는 확인 물증을 누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게 만약 진짜 문제된다면요. 병원에서 돈을 큰 내고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돈을 낸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그 CJ TVN 그 회계 자료만 까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 방송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성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무료로 협찬해준다. 무료로 아마 해주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글쎄요, 그게 애매하다. 그게 애매하지. 이게 그분들한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능 뭐 요새 뭐 자기 재능 기부? 뭐 이걸로 볼 거 해석할 건지 그 성형 수술이 온전한 일반인인 경우에 드는 비용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협찬인지 그게 이제 좀 해석이 분분하겠네요. 근데 이쪽 방송가 혹은 이제 의료 성형 수술 관련되는 이 업계에서 도는 소문에 의하면 수술은 당연히 무료로 해주고 당연히 추가로 현금을 줘야만 거기 나갈 수 있다. 현금을 준다. 그러면 거기 PD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 그것도 나중에 걸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배임이잖아. 배임 수재. 아니 그 현금을 그러니까 제가 말한 현금이 진짜로 이렇게 현금을 뒷돈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광고 협찬의 그 광고비처럼 돈을 이렇게 방송 제작비를 지원해야만 저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PD한테 따로 준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전 모르는 이야기고 확인한 바 없고 그 제작사에 방송사에다가 아예 이렇게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나. 그런 방식은 방송 윤리에도 반해서 그거는 그 CJ라는 큰 회사에서 이건 수사감인데 그러면? 아니 근데 그거 말고도 수많은 맛집 프로그램도 뭐 다 제작비 받고 그렇죠. 안 그러는 것 같던데. 안 그러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러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되는 거죠. TV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수입 계정에 그런 찬조금 이런 게 없을 텐데요. 그렇겠죠. 뭐 제가 뭐 방송국에 여기 청년의사도 이렇게 뭐 협찬해 주는 거 광고 말고 좋게 박쌤 보고 얘기 잘해주라 그래가지고 박쌤한테 개인적으로 돈 주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줘요 누가 나한테 여기 청년의사에다가 또 따로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죠. 저희는 다 광고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광고도 안 싣는데 따로 돈을 광고를 안 싣는데 광고비를 받는 것도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아마 안 될 건데. 저희 히포크라테스에 광고를 누가 이렇게 실어주면서 돈을 주겠다 그러면 기쁘게 받는데 일단 한번 지금 우리 한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광고가 하나도 안 실립니까? 그러게요. 아우 쪽팔려. 박쌤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우 쪽팔려. 광고가 겨우 막 다 우리 자체 우리가 만든 책 광고밖에 없고 안타깝네요. 뭐 우리 자매 방송 나는 의사다에는 광고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러면 어쨌든 이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박수 오늘 바쁘다 그러는데. 정리하자면 어쨌든 그 여성 단체에서는 아마 이 의료기관 뭐 의료법 위반이니 아니니 이런 걸 떠나서 너무 그렇겠죠. 성형 수술을 부추기고 뭐 상품화하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뭐 이런 게 보기 싫다 이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주제들 보면은 어떤
그런 걸로 컴플렉스가 있었던 분들이 좀 자신 있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걸 상품화라고 얘기하는 건 또 좀 어폐가 있네요. 그러게요. 저는 진짜 그 경쟁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차라리 왜 옛날에 러브하우스 따라라라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리 사연을 보내가지고 제작진이 그냥 골라. 이분이 제일 딱하다. 그래서 이분을 좀 고쳐주자 해가지고 자 오늘의 게스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연 소개해주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고쳐주고 하면은 좀 마음이 훈훈할 것 같은데 분명히 전 안 봤지만 떨어지는 사람들 똑같이 다들 짠한 사연을 가진 사람을 막 여러 명 불러다 놓고 다 사연을 얘기하게 한 다음에 자 당신 그 중에 한 명만 당신이 제일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나머지는 아니. 근데 이게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이건 너무 심하다. 우리 와이프한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셋 다 불쌍한데 불러다 놓고 뭐 하는 짓이냐. 저도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한 명은 완전히 도와줘요. 100%. 얘는 뭐 성형수술도 해주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뒤에 문제까지 싹 해결을 해주는 솔루션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탈락하는 나머지 2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줘도 제일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외모 중에 하나를 고쳐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서비스는 또 해줘요. 이야 이게 참 이게 참 어쨌든 참 고민들은 많이 하셨네요. 고민 엄청 많이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뭐 굳이 그러니까 1등은 100만 원, 뭐 2등은 30만 그렇죠. 원, 뭐 이런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워줘. 뭔가 저희가 지금 핀트가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만하고요. 편집하세요. 편집하고. 괜찮아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있는 사실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가가지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 그리고 경증 질환자의 종합병원 이용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예, 보고했습니다. 이거 참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제가 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문장까지도 썼는데요. 지난 13일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2015 국가 재정 전략 회의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회의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어떻게 좀 쓰겠다.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요 회의 끝난 이후에 확정 발표하는 요 꽤 중요한 회의인데 임기가 5년이 안 남았는데 뭘 5년치를 미리 정하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각 그 부처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재정을 쓰겠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복지부도 이제 복지 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것을 그날 보고했는데 그 중에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요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증 질환 환자에 대한 종합병원 이용을 억제하겠다 이런 내용 두 가지가 이제 명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기 입원 관련된 거는 예전에도 시구에서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16일에서 31일까지는 현행 지금 20%인데 본인 부담 20%인데 25%를 올리고 그다음 31일 이후에는 30%를 받는다. 이거는 이미 건정심에 보고돼가지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거든요. 요거 플러스 시킨 거고 그다음에 경증 질환자의 종합병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복지부가 나가서 이것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향후에 복지부가 이것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더 펼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건정심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겠네요. 이미 앞에 장기는 다뤄졌고. 그럼 뭐 지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또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 본인 부담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반발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전문가들이 듣는 방송이니까 사실 이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억제하고 또 경증 환자가 너무 큰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는 것은 억제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야지만 굉장히 필요한 거긴 한데 이 현실적으로 그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그래가지고는 자칫 잘못 정책을 디자인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왕창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결정을 갖다가 환자 쪽에다 미루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페이퍼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계속 붙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억제할 수는 없고 그건 뭐 과잉 진료다 해가지고 뭐 실사를 해서야 나오는 거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환자들한테 부담률을 확 높이면서 환자들이 알아서 못하게 하는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정책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건정심도 이거 통과한 거잖아요. 통과했습니다. 25, 35 올리는 거는. 이거는 벌써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좀 의사가 뭐 소견서를 쓴다든지 뭐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예외 규정이 좀 있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꼭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입원해야 그러니까 31일 이상은 30%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요거는 제가 짧게 소개해드린 거고 의사가 이런 꼭 필요하다라고 뭔가 이렇게 자료를 내면 그분은 또 이렇게 20%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 규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 예외 규정들을 또 잘 만들면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암 환자 5% 특례 같은 것들 경우는 여전히 또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길게 입원해도 똑같이 5%일 거고 이러니까 뭐 너무 그냥 무조건 보름 넘어가면은 비용이 확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흥분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좀 자세히 잘 정교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 우리 국민들도 의식적으로 이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아껴서. 이게 지금 다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그냥 함부로 써도 된다. 수돗물 쓰듯이 수돗물은 학교에 있는 수돗물 막 쓰듯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공공의 것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참 좀 부족한 사회에서 살아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OECD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굉장히 이제 뭐 10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선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 의식 이런 거 누구죠 정의란 무엇인가 쓰신 샌델 교수가 맨날 하는 것처럼 공동체주의, 공동체의식 이런 게 현대사회에서 확실히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도 좀 글쎄요 뭐 교육도 좀 바꿔야 되겠고 세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쓰레기 맞습니다. 집에서 가르쳐야 돼. 집에서 쓰레기 종량제 했더니 막 길거리에 갖다 버리고 이런 황당한 일은 좀 안 생겨야 되는데 자 뭐 넘어갔죠. 지난번에 우리가 김모 씨 전화 연결까지 해가지고 김모 씨 메리츠 화재랑 소송 중이신 분. 참 그분 방송 나오고 나서 댓글도 몇 개 달렸는데 우리 곽성순 PD는 댓글 소개는 싫어하나 봐요. 주로 소개요? 가끔 달리는데도 아예 이 대본에 전혀 내용이 반영을 안 우리한테 하는 거. 불리한 내용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저런 거 있었어요. 막 잘했다는 내용 많았고 후속 보도를 요청한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왜 저희가 마지막에 애기 잘 크냐고 몇 살인가요? 뭐 이 질문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분이 막 45분 동안인가 계속 막 울먹이며 얘기하다가 그 순간에 딱 애기 얘기하면서 막 밝게 막 웃으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떤 청취자가 듣고 거의 그 부분에서 약간 짠했다. 저도 좀 어머니의 힘이란 정말 뭐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그런 거 좀 소개 좀 해주고 그럽시다. 좀 낯간짓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좀 더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그렇게 잘 안 하니까 광고가 안 달리는 거 우리 그러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메리츠 화재 다뤘는데 현장 점검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현장 점검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죠 당연히. 이 메리츠 화재뿐만 아니라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4개의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살짝 조금 금감원이 밝혔는데 이 4곳 보험사가 그동안 이 소비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던 곳이라고 소비자원에서 금감원에서 얘기들 하고요. 그래서 본지랑 금감원 관계자가 좀 통화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고 이를 위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요거는 이제 메리츠 화재 건을 얘기한 것 같아요. 딴 회사는 뭐 가입자한테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는 없으니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기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약간 늦긴 했지만은 네. 그렇죠. 바람직하네요. 네, 바람직하죠. 예. 자, 이 보험 회사들의 어떤 횡포라 그럴까요? 이게 좀 불공정한 행위들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보험자 입장에서는 네.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금감원이 있는 거죠. 금감원이 그럼요.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좀 늦었지만 금감원이 좀 움직인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해갖고 뭐 좀 잘못된 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이 뭐예요? 소아 심폐소생술 교육이 요거는 부족하다? 요건 뭐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자동 제세동기 관리 얘기를 좀 해드려서 그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소아한테 심폐소생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소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소아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 소아가 심정지가 왔을 때 그때 심폐소생술. 아니 뭐 성인도 아직 교육이 부족한데 소아야 뭐 당연히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 자세하게 좀 대한 심폐소생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을 최근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소아 심폐소생술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 너무 안 된다. 뭐 발표하기로는 일반인 교육이 안 된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짝 보면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교육이 의사들도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 병원에 이 소아심정지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멘트를 하기도 해가지고. 당황하셨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저는 임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이상 됐지만, 고백합니다. 소아 심폐소생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소아의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배우긴 했어요. 배우는데, 이게 뭐 얼만큼 살살 하는지 뭐 이런 게 원칙들이 다 있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아마 소아를 보지 않는 다른 전문의들도 모르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아니 이 정도입니다. 아니 진짜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혹시? 다 모든 의사는 다 아는데 나만 지금 바보 같은 소리 한 거 기억력이 일지도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아니 기억력은 나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소아도 아니 6개월짜리 아이일 때랑 뭐 3살짜리랑 6살짜리일 때랑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데 소아과가 특히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육하겠다 뭐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단적으로 이제 교육 이수자 명을 공개를 했는데 성인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는 지난 2013년도에 한 2,000명 정도 됐대요. 2,000명 정도. 이것도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 됐는데 같은 기간 소아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는 191명. 그다음에 2014년에는 194명 정도밖에 안 돼서 한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배출되는 이 교육 이수자가 굉장히 지금 적은 상황인 거죠. 그 두 개를 교육을 같이 하면 안 되나 봐요. 한꺼번에 그런 경우 교육 시간을 뭐 조금 늘려가지고 본질은 비슷할 텐데. 박사님 천재예요. 그러네요. 할 때 그냥 그러게요. 아니야 이게 더 멍청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완전히 다를 수도 보면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도 교육 있어요.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딘가에 모인 분들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다들 바쁜데 힘들게 모였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게 2시간 교육이면 그걸 3시간으로 늘려서라도 소아까지 같이 커버하면 그러면 어떨까? 그거 좀 복지부에 한번 의견 좀 내봐 주세요. 그러게요. 뭐 하여간 의견 내면 잘 되는 건지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제세동기 색깔 관련해서 복지부 얘기해봤어요. 참 어떻게 됐어? 이거는 제가 이제 녹색으로 바꾸는 질문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뭐라고 이거는 하던가요? 복지부 진짜 질문했어요? 아니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보도자료를 자세히 한번 다시 봤어요. 봤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원래 적색이었잖아요. 근데 복지부 주장에 따르면 그 적색은 보통 세계적으로 화재 뭐 이런 불난 거 이런 거 관련된 것을 알리는 상황에서 뭔가 그것과 관련된 거에 적색을 사용하는 건데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녹색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복지부 말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세계적인 이 트렌드에 맞춰서 녹색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게 말이죠. 찾아보시고 있나요, 지금 얼마?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도, 청취자분들도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검색에다가 AED라고 이렇게 딱 치시면
네. 수많은 마크들이 나오는데 초록색도 꽤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하지만 여전히 빨간색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또 복지부가 구라를 아니 이제 그 말은 이해해요. 빨간색이었는데 원래 외국도 다 이제 그 헷갈리지 않도록 초록색으로 바꾸고 있는 거는 맞는데. 아, 그런가요? 뭐 우리가 이렇게 굳이 먼저 바꿔야 색깔 논쟁을 하고 계시네. 색깔 논쟁이네. 근데 전 그 눈에만 잘 띄면 되니까. 눈에만 잘 띄면 돼요. 눈에만 잘 띄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초록색 그 마크 이제 외국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다 빨강인데 여기는 왜 저 제세 동기를 초록색으로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그게 좀 선진국이었나 봐요. 바뀌는 추세였군요. 몰랐어요. 네. 복지부가 좀 발빠르게 일을. 네. 하여튼 이미지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생각보다는 초록색도 꽤 많이 뜨고 있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부에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이 심장 잘 뛰면 모양이 새마을 운동하고 좀 비슷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 청취자분들은 AED라는 거를 외우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초록색이고 빨간색이 간에 마크가 있어요. 일단 보면 심장 맞아요. 하트 모양에다가 번개를 칩니다. 그게 그렇게 생긴 마크가 다 제세 동기예요. 그거를 찾아서 물론 그런 일을 안 겪는 게 제일 좋으시겠지만 그렇죠. AED가 그러니까 이게 뭐의 약자죠? 이게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그러니까 자동 체외 제세동기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의사들 말고는 외우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굳이 뭐 외울 필요가 AED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AED라는 이 심장 번개라고 하면 되겠네. A처럼 뭔가 이렇게 딱 DHL처럼 외워지는 이게 스펠도 아니잖아요. AED 발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번개 심장 번개. 심장 번개 사인을 확인하세요. 뭐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장 번개 좋네요. 심장 번개. 심장 번개. 사랑의 그 금이 간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이 깨진 거는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고 파편도 좀 떨어질 거 뭐 이런. 요거는 이제 진짜 번개. 죄송합니다. 백수호 얘기로 들어갑시다. 네, 넘어가죠. 네. 짧은 겁니다. 요거는 짧은 소식. 뭐예요 이게? 백수호 관련해 가지고 백수호 만드는 회사가 백수가 됐다고. 뭐 그런 아니야 이게 뭐라고 돼? 어떤 회사는 좋아하고 어떤 회사는 싫어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백수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하도 이슈니까 여러 가지 뭐 기사를 좀 쓰려다 보니까 이런 기사까지 썼는데 백수호를 판매하는 제약사들도 꽤 많았나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백수호가 걸려가지고 다 이제 뭐라 그러죠? 이 환불을 해주고 있잖아요. 손해를 좀 보고 있는데. 제약사들은 그 와중에서 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꽤 많은 제약사에서 백수호를 팔았는데 안 팔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물건이 있긴 있는데 안 팔려가지고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환불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백수호를 가지고 건강 기능식품도 만들었고 제약도 만들었는데 제약회사에서도 만들었는데 아니요 약을 만든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팔았는데 거기는 안 팔렸다. 네, 안 팔려. 홈쇼핑에 나간 것만 팔린 거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약사가 안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다고요. 팔렸으면 환불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는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팔 거니까. 그러겠죠. 근데 팔린 제약사도 있나 봐요. 월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한 제약사도 있긴 있는데 이 제약사는 미리 터지자마자 그냥 자진 납세해가지고 환불 원하는 사람들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제약회사는 우리 좋은 약만 팝시다. 뭐 이런 좀 이상한 거는 좀 팔지 말고요. 최근에 제약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도 우리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길게 좀 하고 싶은데 그 마치 제약회사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것처럼 막 이름 비슷하고 막 로고도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면 자회사. 그 제약회사 아니고 제약회사에 만든 조그만 자회사에서 만든 식품인데 그렇죠. 그 제약회사가 만든 약인 것처럼 파는 광고 참 심심찮게 보이는데 명성을 얻고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지적질 좀 한번 하고 싶네요. 다음에.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자, 이슈 대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송수연 기자가 네. 아이스 청년 커피를 의사의 꽃. 네. 정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꽃으로 해두죠. 네. 청년 의사의 네, 넘어갑시다. 네. 화초? 네. 사무장? 네. 하여튼 송 기자가 아이스 커피를 2잔 들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무장 청년의사의 사무장이라고 지금 김변희 농담한 이유가 사무장병원 얘기를 지겹지만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무장병원 뭐 이게 나쁘다, 문제 많다라는 건 뭐 다 아세요. 지금 우리 희구라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게 있던 사무장병원 단속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원래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사무장병원을 이 합법적인 곳으로 바꿔주는데 악용되고 있는 이상한 법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자, 이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의료생협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무장 병원들이 이 의료생협으로 샥 모양을 지금 바꾸는 트랜스포머네. 네. 트랜스포머가 이 사무장 병원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사무장 병원의 문제를 다룬 걸 수도 있고 의료생협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의료생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생활협동조합의 뭐 의료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하는 조직을 말하는데 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이란 거에 따라서 의료생협이 설립이 되죠. 근데 최근에 이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창구로 이 의료생협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들이 의료생협으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의료생협을 만드는 게 너무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맞습니다. 하던데 네.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생협법, 그러니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수 300인, 최저 출자금 3천만 원이 기준인데요. 근데 1인당 최저 출자금 규정이 없고 30명 이상 발기인이 조합 설립을 발기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서 설립 인가만 받으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30인과 3천만 원. 네. 아니 300인이라며 아까 조합원 수가 수는 300 300명인데 발기인 사인하고 뭐 이런 발기인이 30명이면 그러니까 300명의 사인을 지인만 300명의 사인을 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 사인은 있어야겠죠. 사인은 있어야 돼요. 발기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주로 뭐 많이 나서서 하시는 아니면 하긴 맘만 분들 먹으면 300명의 사인 받는 것도 어렵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아는 분들 몇 명 모아가지고. 뭐 이사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발기인 30명 해고 각자 10명씩 데리고 와 그러면 되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리고 저기 3천만 원 이거는 뭐 어차피 그거보다 훨씬 돈이 더 있어야 개업하는 거니까 됐다고 치고 있으나 마나인데 1인당 최저 출자금 규정이 없다. 요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냥 10,000원 내도 되고 1,000원도 된다고 1,000원도 되고 500원도 되고 그러니까는 조합원 가입. 300명인데 299명은 1,000원씩 내고 한 명이 10억 내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딴데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게 소비자들의 어떤 그 모임? 네. 뭐 이런 조직 자치 건전한 조직? 생협을 육성하려고? 그러려고 했겠죠. 그럴 너무 큰 돈이 많이 요구가 되면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는 했는데. 건전한 생협을 그걸 도와주려면 최저 출자 기금 규정도 현실적으로 뭐 하다못해 진짜 1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1,000원, 500원은 좀 너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최대 지분 비율 제한, 뭐 상한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생협법에는.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여러 사람 이름만 가져오면은 한두 명이 주도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꼴이 되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생협법이 바뀐 이후에 그 의료 생협이 많이 늘었어요? 얼마큼 늘었어요? 네, 이게 생협법이 바뀌고 나서 의료 생협이 많이 는 거에는 그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2010년 9월에 생협법이 개정이 됐는데 당시에 그 총 공급고의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비조합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그냥 비조합원들도 50% 이상은 진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였어요? 그게? 그 조합원만 네. 이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환자가 쫙 오면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지 되니까요. 네, 저기 1,000원이라도 통장에 1,000원 있으니까 그거 들고 이렇게 내세요. 그래서 조합원 사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했더니 그럼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만 조합원으로 하고 반 이상은 비조합원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조합들 입장에서는 비조합원들에 대해서 진료를 할 수 있으니까 광고도 하고 환자들도 모으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기도 쉬워졌고 만들어 놓으면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그냥 조합원 아닌 사람도 아무나 볼 수 있게 했고. 네. 그래서 그 2009년에 108개였던 의료 생협이 2011년에 225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지역 생협은 90개에서 138개로 1.5배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단체 생협은 7개에서 10개로 1.4배 증가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생협들도 많이 늘긴 했네요. 네, 어쨌든 늘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그 농산물 직거래 같은 거 하는 데가 이제 지역 생협일 텐데 맞습니다. 그런 데는 1.5배 느는 동안에 의료 생협은 2배 이상 2배 뭐 그 정도 늘었나 봐요. 자, 근데 지금 조합원들이 그 아까 뭐죠? 50% 넘게는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50%까지만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있다. 네. 근데 실제로는 50% 넘게 하는 데도 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유사의료생협 진료 환자, 그러니까 유사의료생협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생협을 흔히 유사의료생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사의료생협의 진료 환자 중 조합원 비율은 20% 초반대였던 반면에 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 생협은 50%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조합원 그러니까 비율이. 비조합원 비율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정상적인 의료 생협하고 유사 의료 생협하고를 그 가른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그 지금 그 한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의료 생협법 말고 협동조합 기본법 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립되는 오래된 거? 네, 생협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생협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가도 좀 더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좀 더 탄탄하게 조직하려고 이렇게 갈아타는 생협들이 오히려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협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협들인 거죠. 그런 생협들은 비조합원의 진료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걸로. 지금 복잡한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오래됐고 옛날 기준으로 까다롭게 만들어져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은 반 이상이 당연히 조합원들인데 네. 요즘 새로 생겨가지고 약간 좀 약간 까리하다 의심스럽다 하는 데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는 조합원 진료 비율이 20%가 안 된다. 그런 초반대, 얘기인 거죠. 20% 초반대다. 최근에 공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단속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삐져나가는 거죠. 이게 풍선 효과로. 그래서 최근에 생긴 생협들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다 의심해야 돼. 그리고 특히 미용 성형이나 네, 피부 관리 이런 쪽이라든지 치과 중에서도 돈 되는 쪽. 네네. 그리고 투석 이런 쪽에 어떤 투석. 그런 거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죠. 그거는 조합원들의 어떤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여야 되죠. 최근에 이렇게 의료 생협을 설립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서요. 컨설팅 업체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사무장의 트랜지션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트랜스포머네. 트랜스폼을 해주는 사람. 그게 렛민 같은 건데 보니까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그렇죠. 예, 사무장 병원을 생협의원으로 바꿔주는. 오늘 좀 유머 대시네. 야, 아니 아까 그 렛민 그거네. 우리도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렛민은 그래도 좀 이렇게 건전하게 가는 건데 이거는 나쁘게 만들어주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무장들을 한 3명 초청해가지고 사연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만 의료생협으로 근데 바꿔줘. 이거는 또 발각될 거예요. 왜냐면 조합원들 불러다 놓고 당신 이 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냐 그럼 까먹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데는 문제 있는 생협이고요. 그거 우리가 필요로 해서 뭐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거는 이제 건전한 생협이고 뻔합니다. 그거는. 그 실제로 사무장 병원이 의료생협으로 둔갑한 사례도 이미 적발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구에서 목사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73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꽤 된 거 아니에요? 올해였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네, 몇 달 전. 네. 근데 이게 바로 의료생협을 사무장 병원을 의료생협으로 갈아탄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전모 씨가 의사 면허를 대여해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처벌을 받았죠.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합법적인 통로로 의사가 아닌 자신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의료생협이었던 겁니다. 이거 의료생협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를 대여하지 않아도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장점이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잠깐만 죄송한데요. 의료생협에서 일하는 의사는 관리의사죠 일종의. 네, 나중에 그 사무장 병원 그걸로 이렇게 처벌받고 환수당하고 이런 위험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생협이 형식만 생협이고 네. 실질은 사무장 병원이다. 그럼 처벌받죠. 그런 거야? 그렇죠. 사무장 병원이니까. 예. 어차피 아니 의료생협인데. 그러니까 형식만 의료생협이고 실질은 사무장 병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무장 병원이랑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유사 생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아니 심지어 저도 왠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왜 저 히구라에서 언제죠? 몇 달 전에 왜 그 사무장 병원 잘못 들어가면은 어떻게 폐가 망신하나 이거 방송했었잖아요. 김변이 막 많은 얘기 해줬는데 그 방송 청취자 이 다운로드 숫자 굉장히 많았걸랑. 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 생협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죠. 네,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사무장 병원은 면허를 걸기 때문에 그 면허를 건 것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 인형사상 책임 다 져야 되는데 이제 생협은 주체적 사업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페이닥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처벌이 경하거나 그 행정처분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환수는요? 환수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좀 낮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공범으로 같이 몰릴 수는 있죠. 사무장하고 공범으로 몰려서 공범관계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환수처분도 또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만큼은 아니지만 공범관계가 위험하다. 되면 문제가 되죠. 네, 그 목사 전모 씨 얘기 조금. 네, 미안해요. 하세요. 네. 네, 이 전 씨가 그 동료인 이모 씨랑 그 의료생협을 설립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0년 7월 주변인들의 이름을 조합원으로 명단에 써 넣어서 지자체에 제출하고 의료생협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전 씨가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적발이 돼서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그 계좌로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 처음에 개설한 의료생협의 조합원 명단을 중복으로 이용해서 2013년 3월에 또 다른 의료생협을 하나 더 설립했고요. 이렇게 해서
2개의 의료 생협을 통해서 총 4개의 의료기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73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 구속됐겠네요. 네, 전 씨는 구속됐습니다. 네. 뭐 73억.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잔꾀라 그러는데 잔꾀는 금방 걸려요. 네. 자, 끝으로 제일 황당한 거. 의료 생협 세금 혜택도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이게 참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네. 건전한 생협이면 세금 네. 혜택을 주는 게 맞아. 근데 이 유사 생협은 세금을 더 걷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 야. 네. 이게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진료 수입 2억 원을 기준으로 보통 11%고 2억 원 이상이면 2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생협은 이보다 한 20% 정도 더 낮게 법인세를 낸다고. 20% 아니에요? 예. 총 수익이 네, 법인세 9%? 네, 법인세보다 내는 사람보다는 20%고 그렇죠. 총 따지면 9%. 네. 참. 이렇게 해서 세율이 낮은 것도 의료생협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사무장병원들이 의료생협으로 갈아타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생협은요, 우리나라 영리병원 안 된다 하는데 실질적인 영리병원이에요. 그렇죠. 영리병원이라는 게 뭐냐면 출자가 개방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 조합원 이렇게 된 게 민간인들이 그게 바로 이 영리병원의 전형입니다. 사실은 의료생협이. 그러니까 아무리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도 많겠지만은 태생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료생협은. 근데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놓은 법이 아니라 다른 부의 안전행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거기서 만든 거니까 이게 또 이제 지금 우리 의료 체계에서 사각지대인 거죠. 사각지대예요. 예. 자, 이게 지금 정말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인 생협하고 의료 생협하고는 정말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것처럼 조금 다르게 규정을 만들었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은 지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 이거를? 네,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집행을 가령 지금 사실은 사무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속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의료 생협을 좋은 취지인데 이걸 악용했다. 이건 무조건 구속으로 가야 돼요. 이거 검찰에서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변 말씀은 일반적인 사무장병원 하다 걸렸을 때보다 생협을 가장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걸렸을 때는 더 세게 처벌을 해라. 가벌성이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 맞다. 그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하나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향이? 좋은 취지의 법을 악용하면 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할 때부터 수사할 때부터 이런 사법부에서도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모르죠. 사법부에서 많은 여러 가지 범죄들을 많이 다루시는데 지금 변호사 한 명이 대한민국 전체 사법부를 지금 디스하고 있는. 아니, 디스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하다못해 이게 선거 자금도 봐야 되지. 그 비타 500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의료 쪽에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들으시는 혹시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의료 생협을 가장해서 하는 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에서 아주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송두리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미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까지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법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법률가들이 보는 무슨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없어요? 청년 법조인 이런 거? 있죠. 법률신문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다가 글 한 번 써. 이 얘기를 잘 몰라요, 이게. 아니, 글 한 번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의료생협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칼럼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의료생협 사람들은 잘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사에서 해야지. 김변이 쓰면 법률신문하고 우리하고 청년의사하고 양쪽이 다 제가 싫어. 얘기하면 또 맨날 청년의사도 양쪽이 다 싫어. 기사 쓰던데 사진 좀 바꿔줘요.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얼굴 이상한 사진을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야 나는. 최근에 프로필 사진 바꾼 걸로
네, 좀 이거는 날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굉장한 명예의 훼손감 내지는 굴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 지금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사진을. 자, 지금 서로 물고 물리는. 네. 네. 왜 그러지? 밥을 안 사서 그런가? 네. 그거 같습니다. 오늘 저녁 쏠게요. 네. 자, 사무장병원. 하여튼 의료생협이라는 건전한 이 건전한 어떤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무장병원 진짜 더 나쁜 것 같고, 이 진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생협들의 명예를 진짜 훼손시키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더 나쁘고 아주 2중 3중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복지부가 뭐 이미 법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좀 지금이라도 나서가지고 잘 뒤져갖고 이런 짓들을 못하도록. 건강보험공단하고 복지부는 대충 알 거예요. 딱 보면 알지 뭐. 도사들인데 빅데이터도 있고. 좀 더 조져주라 이거 아니에요. 딱 보면은 야 여기 생협인데 여기 미용 많이 하네. 아니면은 생협인데 왜 청구 별로 안 하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저희가 홈페이지만 뒤져보면 뻔한데 왜 단속을 안 하냐는 거지 그러면. 바쁜가 봐요. 바빠서. 그럼 사람을 좀 더 뽑으라 그래. 바빠서? 네. 바빠서. 우리 기자들한테 내가 뭘 시켰는데 왜 이거 안 했니? 그러면 바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자를 더 뽑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가네요. 네. 요것도 바빠서 못하는 것 같으면 직원을 더 뽑아줘. 이게 공무원 또 더 뽑자 그러면 그것도 또 반대하는 분들 많은데. 자, 우리 자 그만 수다 떨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내망현 오랜만에 나온 송 기자. 네,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오세요. 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정치 소감은 페이스북 정려의사 라디오 페이지나 팟빵 아이튠즈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또 뭐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셔도 되고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야, 급하니까 다 하네요.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5월 15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스승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행복한 스승의 날 되세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디 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 뭐 이렇게 촌주의 막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받으시니까 걱정 큰일 납니다. 이거 김영란법 되시기 전에 빨리 주세요. 무슨 말도 안 돼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